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중 투자회 23년 만에 재개, 서비스 개방 FTA 2단계 논의입니다. 어제 중국의 리창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중 이 정상회담을 같이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중 간의 투자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수출망 대화체도 다시 한번 만들기로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더불어서 이걸 좀 볼까요? 서비스 개방 FTA 2단계 논의다. 그러니까 지금 상품 무역, 이 상품 교역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문화, 관광, 법률 시장도 다 개방하는 2단계 FTA를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 다음 기사로 좀 이어서 가볼까요?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해빙 무드. 네, 지금 해빙 무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왜냐하면 FTA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외교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외교부 국방부가 포함된 2+2 외교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부문, 이 지금 외교안보 부문 다 같이 좀 이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한중 간 그동안 좀 소원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해빙 무드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중국에서만 왔느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왔죠. 한일 간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이어서 오늘은 한일중 3자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 3자 회담에서 뭔가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침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됐었나요? 북한이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6월 4일 전에 위성 발사할 겁니다. 오늘 27일부터 6월 4일 전에 요 4일 기간 동안에 위성 발사할 거예요. 라고 일본에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 하필이면 오늘부터 6월 4일 전에 뭔가를 쏘아 올리겠다. 그게 정말 위성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북한의 속내가 궁금합니다만 일단 분명한 건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오늘 뭔가 채택될 걸로 보이는 이 한일중 공동선언에 비핵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김진표 21대 내 모수개혁 여는 졸속 반발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합시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우리 모수개혁부터 좀 먼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수개혁이 뭐야? 네, 사실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개혁에도 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복잡한 얘기 살짝 좀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21대 국회에 냈을 때 연금개혁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당은 졸속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21대 내에서 하자라고 의장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장도 연금개혁 하자는데 버티는 여. 네. 의장도 하자는데 여당이 버틴다. 이 제목을 보면 아니 다 하자고 하는데 왜 여당만 안 해? 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연금개혁을 여당이 안 하겠다고? 약간 뉘앙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가다. 네. 사실 이 검사장 인사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포인트는 이거였었죠.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계속 쭉 이어서 수사를 할 것이냐 바뀔 것이냐 였었는데 이어서 수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 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도 이 부장을 유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대검도 이 지검장과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이 담당 부장도 유임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신임 이창수 지검장 더불어서 이 얘기를 받은 대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유임해 주세요라고 한 만큼 유임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육군 훈련병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져입니다. 네, 이 훈련병 지금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군장을 맨 상태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이런 막 군기 훈련을 1시간 정도 받았는데 이 훈련병 입장에서는 이날이 처음 받은 군기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라는 거죠. 군에서 군기 중요합니다. 군기 잡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군기 잡다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이죠. 외국 여기 영국 의회입니다. 네, 영국 의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지금 영국 집권 보수당 소속 크레이그 맥킨레이 의원이 지금 이렇게 두 팔을 번쩍 들고 있어요.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는 이유. 네, 무려 8개월 만에 의회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손이 살짝 좀 다르죠. 장갑을 왜 꼈지 싶은데 이 손 의수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만 의족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8개월째 급성폐혈병으로 말 그대로 사지절단 수술을 받았어야만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의수, 의족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의회에 선 거죠. 원래 영국 의회에서는 혹시나 모를 소동이나 이런 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박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죠. 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Can I also add my personal welcome back to Parliament to my friend and colleague, the Honourable Member for Southend. 네. 사실 다 영국은 재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재킷을 입지 않아도 사실 이 규범을 어긴 건데 또 친절하게 이 맥케네이 의원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의수 때문에 재킷을 입을 수가 없었고요. 의족 때문에 구두를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너무 초현실적인 느낌이 드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박수가 금지됐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치 약속이 난 것 마냥 기립박수를 했다고 하는데 문득 영국 국민들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눈길 가는 기사 하나 꼽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체면국인 구글 AI 검색, 오바마는 무슬림 논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AI 관련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어요. 와, 이렇게도 한다고? 눈으로도 본다고?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이번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이 무슬림인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아니죠. 그런데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이사다 보니까 후세인이란 이 중간 이름 때문에 이 일각에서는 뭐 무슬림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닌데 무슬림이라고 잘못되면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답변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길 좀 볼까요?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하루에 몇 개의 돌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검색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유시버클리의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하나를 먹어야 한다. 돌은 소화기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치즈가 피자에 잘 달라붙자 자꾸 흘러내려요. 라고 질문하니까 소스나 치즈가 너무 많거나 소스가 걸쭉하면 치즈가 미끄러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소스에 무독성 접착제 8분의 1컵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AI, 컴퓨터니까 똑똑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어른들이 들으면 걸을 수도 있는데 요즘 애들은 AI하고 문답하면서 놀죠. 네.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온 AI가 조마조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수 침공? 물음표가 붙었죠. 누가 침공을 한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연금 44%한 수용 이번 국회 처리. 대통령실 청년 의견 반영에 다음 국회 결정. 네. 주말 동안 국민연금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우리가 정부안 45% 받을게요 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게 정부안 아닌데 무슨 말이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금 44%안 요거 국민의힘 아닌데 요거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이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 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닌 44% 받겠습니다. 이거 처리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44%랑 같이 딸린 부대 조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거 쏙 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 사실 왜곡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타협으로 이루어지긴 절대적으로 시간이 일단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 절차도 중요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자 얘기가 다 사실 많은 얘기예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외관상으로 아까 저희도 뭐 동아일보 제목을 딱 봤을 때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처리하자는데 집권 여당이 싫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연금 개혁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모수 개혁이 있고 구조 개혁이 있어요. 모수 개혁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이게 좀 약간 단순하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개혁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했을 때 이제 구조 개혁은 각종 공무원 연금이랄지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전체로 돌아가야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지금 연금이 고갈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일단 모수 개혁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21대 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모수 개혁을 딱 결정해놓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22대 때 구조 개혁을 할 것이냐. 네. 아니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쟁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이제 정부 간에 생각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 쪽과 정부 차원에서는 같이 가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아니 모수 개혁부터 먼저 44% 정해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외관성 보면 44% 정해서 가면 연금 개혁이 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럼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뭐 양쪽 다 저는 다 말이 맞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왜 이제까지 21대 국회 몇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동안 왜 그 기나긴 21대 국회 내동 냅두고 이제 와서 3일 남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꼼수 아니냐, 정략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선 의원. 그거는 약간은 좀 이제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황당한 주장이다. 지금 사실은 이 연금개혁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로 여야 동수로 만들어졌고 지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국회 연금특위에서 결정된 게 여야 합의안이다. 그리고 이 여야 합의가 이제 막바지에 나와서 결과에 이른 거예요. 그 결과를 법으로 이제 통과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와서 하느냐는 사실은 안 맞은 주장이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안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여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민주당이 다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구조개혁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청년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 하겠다는 핑계대기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사실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수개혁이 뭐고 구조개혁이 뭐야. 어렵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좀 보시죠.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내고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이고요. 각종 연금이랑 연계해서 세트를 짜는 게 구조개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계부를 생각을 하면 월 수입이 얼마인데 요 중에 지출 얼마, 들고 나는 돈 요것만 포인트를 잡는 게 모수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트를 짜는 구조개혁. 우리가 그동안 지출이 너무 많았으니까 요 항목 줄이고 여기서 좀 더 하고 추가 투자해서 여기 이자 받아서 요거 하고 전체적으로 틀을 건드리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 유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틀을 손대는 게 구조개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현재 합의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는 건 모수개혁 요 부분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구조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번에 모수개혁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다시 한번 제3, 제4 강조합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김진표 의장은 그럼 요번에 모수개혁하고 다음 22대 구조개혁하자. 어때?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순차적으로 그것이 정말 가능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은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의 주장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은 모수개혁 같은 경우도 9%의 보험료를 13%로 올리고요. 네. 소득 대체율, 즉 나중에 받는 돈이 지금 현행 40%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44% 혹은 45%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실은 많이 내고 또 많이 받지만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부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 중심으로는 이 9%에서 13%로 요율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만 이루어지고 네. 이 더 진통이 클 수 있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많이 하고 이견이 있는 구조 개혁은 22대에서 공전을 거듭한다면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속임수에 당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주일, 2주일 촉각을 다투는 현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근본적인 개혁이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은 22대 때 하자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구만. 약간 요런 얘기예요, 주원규 의원님. 네. 근데 윤주진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 현실론을 말씀드리면 네. 여야가 구조개혁이나 모수개혁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전을 거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일단 모수개혁을 통해서 그 인상률을 거의 26년 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는 돈이 인상되는 것. 네. 내는 돈이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관성 어떻게 할지,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직영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학연금이라든지 네. 그런 연금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논의하는 게
게 큰 틀을 합의해 놓고 가야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렇게까지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로는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움직임 속에서 저는 네. 이재명 대표 다움을 좀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떠한 의견들이 다 묻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나 진보 측에서는 매우 불리한 안건이었거든요. 원래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거를 합의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신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야당이 오히려 수권 여당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실익은 민주당에게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실익을 좀 먼저 갖고 가는 선점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연금개혁, 해병대원, 보수 이슈 공략하는 이재명. 연금개혁의 이슈도 그렇고요. 여기 뭐 해병대원, 지금 최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최상병 특검도 뭐 안보, 보훈. 이게 사실 이슈로 따지면은 보통은 보수당이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근데 이런 보수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예방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들어보실까요? 원래는 정상적인 여야의 모습이 여당은 뭔가를 막 하자고 하고 야당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견제하고 또 야당이 또 제시하는 것들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조정해서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는 게 통상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야당이 뭔가를 막 해나가면 여당이 이걸 막 하고 막는 이런 양상이라 저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자 네. 나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입장이 좀 바뀌었어. 얘기하니까 옆에서 웃고 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여기 공략하는 이재명이나 공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금개혁, 최상병 특검 등등등. 보수 이슈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아까 한 말은 맞지 않아요. 왜 어떤? 맞지 않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2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정책들을 내놨지만 결국 입법 다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수당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일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책과 관련된 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전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었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이슈 파이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슈 파이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점이에요. 네. 누가 선점을 하느냐. 선점을 하고 나서 또 이쪽에서 주장하면 사실은 그건 묻히기 마련이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민의 인식이랄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이게 모수 개혁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뭐 여당 정부가 다 받아들였다 얘기하는데 이건 맞지 않죠. 연금 개혁 중에서 모수 개혁만 받아들인 거지 구조 개혁까지 받아들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수 개혁 말고 구조 개혁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자체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일부 모수 개혁만 딱 얘기하면서 마치 뭐 여당이랄지 정부 안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일단 연금 개혁에서 화두를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모수 개혁이 있어서는 이제 서로 일치된 것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정부하고 여당하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 확정된 걸 전제로 네. 구조 개혁을 또 논의하면 돼요. 만약에 구조 개혁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서로 이 합치가 안 됐다 하면 모수 개혁만 일단 또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몇 주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부랴부랴 뭐 이재명 대표 건의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을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지금 말씀이 이슈 파이팅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점이다. 근데 지금 현재 굴러가는 상황을 보면 윤주신 의원님 예. 그 선점을 지금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이슈 공략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수층 내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이 9%에서 13%로 요율을 올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개혁이니 이것만이라도 받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22대로 넘기는 그러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외통수에 걸렸냐면은 최초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14%로 13%로 올리는 거랑 그때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이재명 대표가 45%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도 거부를 했고 여당도 거부를 했죠. 무슨 속임수다 이러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1%포인트를 양보를 해버렸어요. 딱 양보를 해버리는 스탠스로 가버리니까 네. 진짜 정부 여당이 여기서 오케이를 해버리면 아 이재명 대표가 양보까지 해가지고 연금개혁의 절반을 이뤄냈다라는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정부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상당히 전략적인 수를 잘 저는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이 높은 수에 우리가 좀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연금개혁, 해병대원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종부세 얘기가 나옵니다. 고민정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20년 버텨온 종부세 치열한 공론화 거쳐서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종부세 다시 손봅시다라고 얘기를 띄운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종부세 폐지 혹은 재설계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쪽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올렸죠. 사실 고민정 의원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올리긴 올렸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었느냐.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하면 과세 대상에서 이거 좀 빠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연금개혁, 또 최상병 특검, 또 종부세 이게 여선웅 의원님 민주당의 스탠스가 살짝 이쪽으로 좀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이것을 이제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네. 조금 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이 반발할 만한 네.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후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의제 없는 영수회담 그리고 연금 개혁.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사실은 약간 마지막 단계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이슈를 선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노리고 이제 실용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연금 개혁가 이재명이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많이 뭐 여러 부분 정치적 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후대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재명의 새로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대선 뭐 51% 집권 전략을 위한 약간 뭐 우클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약간 좀 한시름 덜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사실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 시작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받은 것인데 네.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에서 사실은 종부세 변경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수 진보가 아니라 실용 노선을 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기 의원님. 예, 실용 노선과 이념 노선이 그렇지만 좀 날카롭게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부세는 사실은 참여정부라든지 진보 측의 상징적 의미예요. 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산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재설계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자산 불평등을 이룰 수 없도록 제거하는 그 재분배 방향을 논의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개혁 이슈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만약에 빠르게 급조된 느낌으로 실용 노선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실용 노선으로만 밝히겠느냐. 보수적인 입장에도 물타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약간 이러한 어떤 숨고르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민정 의원의 이 발언들이나 네. 이 종부세 이야기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여선웅 의원님과 주원기 의원님 말씀이 살짝 달라요. 실제로 종부세 폐지합시다. 안 돼.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얘기가 민주당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죠. 국민연금 개혁하자. 옆에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여기 국힘은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인 걸로 보여요. 살짝 땀을 흘리면서 뒤로 조금 벗어나 있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이래 적응 안 되게.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약간 적응이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아까 뭐 이슈 파이팅 선점인데 일단 선점은 뭐 민주당이 했으면 이게 뭐 물론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받고 하나 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은요, 민주당이 저렇게 이슈를 과감하게 꺼내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이겼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집을 사는 것이 무슨 죄냐, 그것이 거의 징벌, 뭐 형사처벌 수준으로 색을 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인사들 만나면 종부세 문제점에 다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외부로는 얘기 안 쳐. 공표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개를 받으니까.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 자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 그래도 재력 여유가 있고 이제 그 중도층, 중산층 이런 사람부터 지지를 받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종부세까지 민주당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거기서 어느 정도 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이 얘기 했을 때 많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걸 예상을 못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을 했겠고 뭔가 내부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지도도 굉장히 낮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갈수록 굉장히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뭘 정책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저렇지 않으면 마치 모든 정책을 야당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사실 야당이 여당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이랄지 정부의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됐건 정부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정무적인 감각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론은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지금 났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슈를 다 선점을 지금 민주당이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쭉 이슈 선점하면서 쫙 드라이브를 걸면서 갈 수 있는 동력은 결국 지지층 당원들입니다. 근데 이 당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강성 당원들 이른바 개딸로 부리는 강성 당원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민주당원 주류는 개딸이 아닌 오수남이더라. 오수남 누구래? 네, 오수남. 50대 수도권 남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경제가 민주당 내에서 좀 공개된 자료랑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길 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누구? 권리당원은 그냥 당원이 아니요. 돈 내는 당원입니다. 그만큼 적극 지지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남성이 53.2%, 여성이 46.8%입니다. 남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민주당 하면 호남 기반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이 42.1%, 호남이 33.3%, 그다음이 충청, 부울경 6.9%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는 어떠냐? 사실상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적극 지지층은 30, 40, 50 여성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23.8%, 29.6%고요. 그리고 40대가 22, 60대가 20.9%, 그러니까 40, 50, 60, 특히나 50대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개딸이 아니라 오수남이네 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선웅 의원님, 이게 당 내에서도
3040 여성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그 층이 아니라 오수남이 우리의 적극 지지층이고 주요 이 지지층이다라는 걸 판단을 토대로 지금 전략을 짜고 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수치가 2022년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이제 나온 수치거든요. 네. 확인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는 개딸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은 그냥 진짜로 헤비 유저들이고요. 주요 기반들은 뭐 50대 남성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계속 이제 민주당이 전국 정당 됐다, 호남 정당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네. 이제 대선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적극 지지층의 뭔가 요구를 받는 것만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것대로,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검찰개혁 부분에서 그렇게 가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마 민생에 관련된 정책 현안들을 주로 메시지 낼 것이다. 저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 등도 다 그 기반에서 아마 나온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2년부터는 수도권 중심의 뭐 전국 정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민의힘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은 민주당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당비를 납부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민주당보다 적다. 한 9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아픈데 싶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비슷한 추세예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들은 상당히 당원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정당들은 일반 국민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뭐 종교인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또 이렇게 50대 남성, 특히 서울 수도권의 포진에 있는 이른바 자산가 세대거든요.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고 본인들이 이제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거의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저는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보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살펴보면 네. 강남 3구에서 조국 혁신당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바로 이 50대 진보, 이른바 86세대가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또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죠. 그런 점에서 이 조국 혁신당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민주당, 정통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이게 단순히 당원이 많네, 적네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들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선 다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